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태. 박영수 그리고 조현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블랙박스에 새로운 얼굴이 왔습니다. 환영 한번 해드릴까요? 와! 네, 오늘 한번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 유튜브에 새로 합류하게 된 개인정보 입문자 레벨 1 조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개불 기업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개인정보 담당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전공자도 아니고 처음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관련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도 너무 많고 제가 느끼기에는 모호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도 있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도 있고 이런 고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같이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공부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고시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러면 챙겨보셔야 되는 이제 법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체계에 대한 설명을 그러면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제 고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마다 체계는 다르지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이라는 게 가장 최상위단에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는 상황이고 다른 법들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 부령이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엔 그건 없고 바로 이제 고시,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실 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고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가장 먼저 숙지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더 여력이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그리고 감염정보를 처리한다면 감염정보의 결함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그리고 공공기관 담당자라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도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외 이전 할 때는 이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가이드, 안내서가 되게 잘 발간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당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가이드가 있을 때는 이 가이드가 있으니 한번 보시라고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해 놓고 나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좀 상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www.privacy.go.kr 사이트 가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자료실에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있습니다. 곧 또 개정된 버전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설서 정독하면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말씀하셨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해서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한 번에 다 읽긴 너무 졸리잖아요. 맞아요. 졸리긴 해요.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 것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혹시 그럼 해설서가 있고 안내서가 있고 가이드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는 다른 건가요? 해설서, 안내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목적별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기는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법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만 봐선 이해되지 않는 구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하고 있는 게 해설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이드나 안내서 이런 것들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가명 정보를 처리할 때 아니면 영향평가를 준비할 때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엇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가이드, 안내서 이런 이제 이름으로 발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가이드나 안내서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건가요? 법과 가이드, 해설서, 뭐 안내서의 이제 그러면 효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은 그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뭐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칙,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안내서나 해설서, 가이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있는 내용을 해설한 거긴 하지만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발간을 한 거잖아요. 가장 권위 있고 유권적 해석을 갖고 있는 그 부처에서 발간을 한 거기 때문에 웬간하면 따르셔라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동의서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안내서 네. 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숙지하고 네.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거기에 있는 거를 지키면 뭐 소송이나 이런 거에 휘말릴 가능성은 크게는 없으니까 네, 이런 거는 챙겨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주 무서운 얘기를 소송 휘말리면 큰일 나죠. 꼼꼼히 공부해서 네, 안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제 2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우선 제가 궁금했던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법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잠깐만요. 제가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법률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1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읽는 방법도 좀 잘 읽으면 좀 전문적이어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는 나와 있으니까 조로 읽으시면 되고 지금 1이라고 읽으신 거는 1호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1호, 2호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아래 가, 나,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1호에서 궁금한 점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죄송해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만 개인정보인가요? 그럼 죽은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나요? 이 부분 한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일단은 개인정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이 정의 조항에 기반해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망자의 정보는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한 이제 사람의 정보가 아닌 예를 들면 기업의 정보도 개인정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사망자의 정보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그 사망자의 정보를 기반해서 어떤 뭐 보험금을 타는 그 시점에서는 사망자의 정보를 할지라도 개인정보로 규정해서 보조치 대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해 드릴 거는 없고 실제 상황이 그러면은 언제 문제된 경우가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업 관련 정보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면 개인정보에 준해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제공할 때 처리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함께 살펴보시면 된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이제 법인도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법인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휴대폰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것들을 뭐 홈페이지나 명함 같은 데 적어 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이면서 동시에 법인의 정보이기도 한데 이걸 개인정보로 그럼 보지 않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대표성을 가진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이름, 대표 전화번호 이런 유형들은 어떤 기업의 홍보나 또 기업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대표성의 정보지 어떤 개인의 정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대표자의 이름 또는 그 옆에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 이 핸드폰 번호는 이제 개인의 용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를 하더라도 어떤 정보가 있냐를 좀 보고 그 정보에 따라서 어느 정보까지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어느 정보부터는 개인정보다라고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네.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기업의 대표성이 있는 정보냐.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개인정보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개인정보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이게 아까 이제 대표성이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개인정보가 어떤 환경에서 쓰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쓰일 때는 개인정보이다가 그 환경이 아닐 때는 또 개인정보가 아니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에 관한 정보의 이제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가 기업의 이제 의미로 쓰였을 때는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대표자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쓰인 그 정보는 이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딱 드는 생각이 또 있네요. 어떤 일반 그 음식점에 그 대표자 1인 기업이라고 네. 하면 핸드폰이 기업에 또 그죠. 대표 연락처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그렇게 개인정보냐 쓰기도 아니냐. 네.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요새는 뭐 유선전화를 따로 두지 않고 핸드폰 번호로 그렇죠. 그냥 기업의 번호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기업의 번호이면서 또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약간 모호하긴 하겠네요. 예, 이런 게 되게 개인정보의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합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일을 하다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대표님께 따로 여쭤봐야겠네요. 컨설팅 네. 문의 주세요. 감옥에서 궁금했던 점을 이제 여쭤볼게요. 감옥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상 등이라고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말고 또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개인정보라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개인정보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 개인정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정보 또는 뭐 재산 정보, 이 사람의 또 교육에 관한 정보.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다 생성되는 정보들인데 우리가 정형화된 정보들이 있고 영상은 이제 비정형화된 정보들인데 결국은 영상 또 음성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개인정보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개인정보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과 남옥이 좀 성격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별 정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남옥 같은 경우는 식별 가능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과 남옥을 가장 이제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감옥에 있는 정보는 그 개인에게 1대1로 부여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권번호 뭐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런 것, 이메일 주소도 그 개인한테 부여된 것, 전화번호도 그 개인에 관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감옥에 해당하는 정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옥의 정보는 보통 1대 다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성별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나이와 똑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정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신 거기에 뭐 이름이 붙거나 핸드폰 번호가 붙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가 알게 되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도 안 그래도 감옥과 남옥이 다른 성격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식별 정보와 식별 가능 정보로 이해하면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면 생각난 건데요.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정형화된 것. 네. 네. 비정형 데이터. 그럼 네. 이거는 이제 문자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말씀한다고 이해될까요? 정형과 비정형 내가 용어로 썼긴 했는데 네. 정형이라는 거는 뭔가 딱딱 떨어지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테이블로 얘기하면 그죠. 테이블에서 딱 정형화시켜서 딱 볼 수 있는 거. 네. 비정형화되는 거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거죠. 반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문장 네. 문장 안에 또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텍스트 거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또는 뭐 음성 네. 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네. 뭔가 계속 또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개인정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영상, 사진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화. 또 병원 가서 우리가 뭐 촬영도 하잖아요. MRI 촬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정형화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유형들이 이제 정형이다 비정형 용어는 쓰고 있지만 이제 유형도 나누면 이제 이런 유형들은 다 비정형화된 네. 개인정보 유형이다. 네. 그래서 이 영상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이건 개인정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이제 음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유명한 곡들을 이제 다른 유명인의 목소리로 AI를 통해서 바꿔서 부르게 한다거나 하는 영상들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성은 개인정보인데 이런 영상이 배포되거나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 잠깐 멈춥시다. 네. 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되게? 예, 근데 말씀은 네. 할 수 있어요? 네, 답변할 수 네, 있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저 큐. 네. 아, 이게 이제 신기술과 더불어서 새롭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어디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냐면 저희 음성 톤 그리고 억양 그리고 뭐 사투리를 쓰는지 여부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개인정보를 보게 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리에 있어서 너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신기술 발달에 더불어서 더 이게 연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네, 질문은.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지금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게 합성 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네. 합성 데이터가 개인정보냐? 네. 아까 이제 예시로 얼굴을 합성 데이터로 만든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게 개인정보냐? 그리고 아까 음성 녹음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인의 어떤 음성을 이렇게 합성화시켜 합성 데이터로 네. 만들어서 뭔가 음성을 만들었어요. 네. 이것도 개인정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성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게 개인정보 아니냐라는 이슈는 현재 논의되고 있고요. 대신 원본 데이터를 이용했느냐, 그래서 뭔가 했느냐라는 것들은 약간 다른 이슈이긴 하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으로 좀 풀어야 될 좀 과제는 아직까지 좀 그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합성 데이터란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용어로적으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새 재현 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뭐 합성 데이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합성 데이터랑은 좀 다른 의미의 합성 데이터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합성 데이터의 의미는 저희 아까 제 목소리에 대표님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런 깊은 답변이 나올 줄 몰랐어요. 어렵죠. 네, 어렵네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했던 게 개인정보 중에서 생체정보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전 회사를 다닐 때 지문을 등록해서 지문을 찍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따로 동의를 받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원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3호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8조 3호요. 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가 생체 정보, 생체 인식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성격을 달리 봐요. 생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정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법 15조에 따른 이제 처리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아까 읽어주신 그 부분은 생체 인식 정보에 해당해요. 그래서 생체 인식 정보와 그러면 생체 정보가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생체 정보는 예를 들어서 지문이 있는 제 손가락 이거를 찍은 그대로의 사진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 얼굴 그대로의 정보 이런 것들은 생체 정보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문 인식을 한다 이럴 때는 이 사진을 갖고 쓰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지문을 보시면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을 하면 점을 찍어서 여기 이제 좌표 값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체 인식 정보라고 부르고 홍채도 똑같아요. 이게 제 홍채 보면 이제 바코드처럼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생체 인식을 한다. 그게 이제 아까 읽어주신 18조의 3호에 해당하는 정보고 그건 이제 민감 정보로서 23조에 해당하는 처리 근거를 갖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문 사진과 지문 특징점을 뽑은 건 다른 정보에 해당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개인정보 포털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생체정보라는 용어 정의가 좀 모호해서 네. 용어 정의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생체 정보는 생체 인식 정보라 그래서 또 생체 인식 정보를 쪼개보면 생체 인식 원본 정보가 있고 네.
생체 인식 특징 정보라는 게 네, 있어요. 맞습니다. 생체 인식 특징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해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적용이 돼요. 네. 23조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네. 동의를 받거나 네.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이 돼야 돼요. 이용하려면. 근데 아까 출퇴근할 때 찍은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분들에게 야 지문 찍어 이러면 동의부터 받아야 돼. 그죠. 23조에 적용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법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 요거를 이제 담당자 되셨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고 네. 이거는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 아, 그렇군요. 네. 네. 생체 정보와 관련된 게 예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바이오 정보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년도에 GDPR 관련해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게 생체 정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생체 인식 정보 이렇게 해서 기술이 바뀌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한번 저희 다뤄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대표님.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궁금했던 점은 남옥에 관한 내용인데요. 식별 가능 정보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아래 설명을 보면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쉽게 결합한다,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좀 모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설명이 붙었던 것 같은데 이 목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부분도 2020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남옥의 판단 기준으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지금 남옥의 후단부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남옥을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수범자들의 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조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숨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판단 주체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입장 그리고 처리자 또는 처리 예정인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가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입수 가능한 정보가 뭐냐.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러면 그 입수 가능한 정보와 지금 이제 남욱의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시간 비용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해 보라 이런 의미에서 남욱의 이제 후단의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해설서를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군요. 네. 개인정보 개념을 획득하였습니다. 오늘 궁금했던 점이 참 많았는데 대표님과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갑자기 개인정보 업무를 맡게 되셨거나 개인정보 업무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께서도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변호사님과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